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철도 노사의 협상이 어제 오후 4시에 재개됐고 밤샘 협상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타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시작된 전국 철도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오늘 아침까지 벌써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출근길 수도권 광역전철의 운행률을 92.5%, 퇴근길은 84.2%로 내다봤습니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9.7%로 유지할 방침이고 새마을호는 59%, 무궁화호는 63%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나온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주장에 청와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합의 내용을 일본 경제산업성이 외국 발표한 것에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부인을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을 만나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앞서 어제는 청와대에서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어제 저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었고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일본 활동을 다시 시작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구도를 뒤흔들 변수로 꼽혀온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고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홍콩에서 어제 진행된 450여 명의 구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역대 최고인 71%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홍콩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을 드러내는 첫 바로미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선거구별 당선자는 오늘 오전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시작된 전국 철도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오늘 아침까지 벌써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노사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력을 대거 늘리고 임금을 올리라는 노조와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코레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오늘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도 열차와 일부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첫 소식 전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된 철도 노사 협상은 15시간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와 코레일 측은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출근길도 평소보다 적은 열차가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출근길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은 92.5%, 퇴근길은 84.2%로 내다봤습니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9.7%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새마을호는 59%, 무궁화호 63%입니다. 앞서 철도 노조 측 관계자는 오늘과 내일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그 전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교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사는 파업의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를 위한 4,600명의 인력 충원이나 인건비 정상화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 노조는 오늘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일본 측이 잇따라 자의적인 평가를 내놓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발언들이 매우 유감스럽고 그런 내용이라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퍼펙트 게임을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외교의 판정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의 이름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한 아베 정부 고위층의 평가에 대해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 같은 주장이 일본 언론에서 잇따라 보도되자 오히려 원칙과 포용을 견지한 한국 외교의 승리라면서 적극 반박에 나선 겁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자랑했다거나 거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발언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지도자로서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물었습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카드로 한국을 압박했다는 마이니치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 문제가 한미 간에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 지난 22일 이후 일본 언론에 보도된 아베 정부 관계자들의 주요 발언들을 모두 반박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정지 효력은 조건부이고 잠정적이라고도 말해 앞으로 협상에서 지소미아 중단 강행도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우리가 지소미아 중단 유예를 발표할 때 일본 경제산업상이 내놓은 발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풀려지고 왜곡됐으며 관련 사실을 미리 흘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일본 정부에 제기했고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한일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약속한 건 지난 22일 오후 6시. 하지만 일본 언론에선 그 1시간 전에 이미 지소미아 중단이 유예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취재원은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이렇게 합의 내용은 유출해놓고 정작 공식 발표는 우리보다 7분이나 늦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 실장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경상성 발표가 왜곡되거나 부풀려졌다며 이번 협의의 출발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먼저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실은 지난 8월 23일 우리의 지소미아 중단 발표 이후에 일본이 먼저 대화를 제의해왔던 겁니다. 결국 일본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앞뒤 순서를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은 마치 한국이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걸 인정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健全な輸出実績の積み上げおよび韓国側の適正な輸出管理の運用によりその見直しの検討が可能となると. 하지만 이런 적이 없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입니다. 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에 대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만큼 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일 간 사전 조율된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산성의 이 같은 발표 잘못과 관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외교 라인을 통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철도 노조가 조금 전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 전철을 비롯해서 모든 열차의 운행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국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로부터 외교 라인을 통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곧바로 사과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내에는 일방적 양보라는 비판이 있다며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일본에 항의하는 것 아니냐, 이 같은 해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 경제산업성의 왜곡 발표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일본이 사과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보인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가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일본에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지지통신 역시 한국 정부가 일본 보도가 한국 국내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사과 문제가 한일 사이에 또 다른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늘부터 부산에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을 만나 양자 정상회담도 갖습니다. 부산 백스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희근 기자, 아세안 10개국 정상들 가운데 9개 나라의 정상이 참석을 하는 거죠? 네, 당초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이 모두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장모의 건강 악화로 불참을 통보했고 나머지 9개 나라 정상은 각각 전용기와 KTX 편으로 이곳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공군 조종사 출신인 하산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서울에서 한 브루나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직접 전용기를 몰고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죠. 부산에는 어제 오후에 도착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5시 넘어 부산에 도착했고 첫 일정으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착공식에는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정상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토대 위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성장의 플랫폼이 될 새로운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어제 창원에서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인기 스타가 참여하는 일종의 전야제 성격의 아세안 판타지아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공식 일정 첫날인 오늘은 어떤 행사들이 진행될까요? 오늘 저녁 6시부터는 한 아세안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엔 한 아세안 대표 기업인 500명과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하는 한 아세안 CEO 서밋이 열리고요.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을 히트시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와 넷플릭스 리드 헤스팅스 등이 참여하는 문화혁신 포럼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도 갔는데요.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FTA 협상 체결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안희근 기자.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갖는 중요한 의미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죠. 올해로 아세안과 대화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아세안은 총 인구가 6억 5천만 명에 달하고 GDP도 3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대 단일 시장입니다.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 파트너로 떠오른 시장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사드 사태 이후 더욱 중요성이 커졌는데 문 대통령은 출범 이후 신남방 정책을 표방하며 임기 전반기에만 아세안 10개 나라를 모두 방문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 때 행사를 방해한 시위대에 유감을 표시했다고요? 네, 어제 한 브루나이 정상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브루나이 국왕이 이번에 국빈으로 우리나라를 찾았고 어제 행사에선 애국가와 브루나이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그런데 국가 연주 소리보다 시위대의 소음이 더 커서 아주 민망하고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정의용 실장은 10분, 20분만이라도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수요일 베트남, 목요일 말레이시아와의 정상회담이 다시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그때는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발표와 관련해서 말이죠. 일본 측이 사과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재반박이 혹시 있었습니까? 네, 청와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의 신의성실 위반을 지적했고 일본 측이 분명히 사과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정의용 실장은 일본이 이해를 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다. 한일 간 합의 내용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본 언론 보도 이후에도 다시 확인했지만 이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돼서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됐었고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일본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는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세한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지난 2008년 걸그룹 카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전 남자친구인 최모 씨로부터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올해 8월 열린 1심에서 실제 동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다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협박과 재물 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하라 씨는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구 씨는 올해 5월에도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일본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재기를 노렸습니다. 고인의 일본 소속사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해 안타깝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유족과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이 크다며 조문과 루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지금 누구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이 백만장자 대통령 트럼프를 잡겠다며 나선 억만장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었는데요. 미국 대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뉴스 매체 블룸버그 통신 창립자이자 3선 뉴욕시장 출신의 블룸버그 전 시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엘라베마주 민주당 경선 출마 서류를 제출하며 대선과도 합류 의사를 밝힌 지 16일 만입니다. 온건 중도 성향의 블룸버그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고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4년 더 감당할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미 1억 달러, 1,000억 원이 넘는 반트럼프 온라인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또 TV 광고로 이번 주에만 최소 3천만 달러, 3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치 후원금은 일절 받지 않고 당선되면 월급도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시절 옹호했던 불신 검문 정책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I got something important wrong. I got something important really wrong. 자산 550억 달러, 64조 원을 소유한 세계 9번째 부자의 합류로 민주당 경선 판도는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엘라베마주 경선 서류 제출 당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따돌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내 순위는 지지율 4%로 6위, 비호감도는 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낮은 인지도와 후발 주자라는 약점에 막대한 재산은 오히려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Michael Bloomberg and other billionaires, sorry, you ain't gonna buy this election.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이전에 유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홍콩의 구의원 선거 결과가 오늘 아침이 되면서 이제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반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높은 참여 속에 진행이 됐었고요. 투표율이 71% 역대 최고로 나왔습니다. 안태훈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보도국 연결해서 속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시위가 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홍콩 구의원 선거. 홍콩 시민들의 민심을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내는 첫 번째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거 열기 또한 뜨거웠습니다. 도심은 물론 외곽 지역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투표소는 몰려든 유권자들로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투표소 주변에서 우려했던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咁我哋一般傳統嘅智慧嚟講咧，越多香港人出嚟投票咧，咁對民主派嚟講都越有利嘅。咁所以如果我哋見到今屆已經係多過上一屆區議會嘅投票啦，咁所以應該情況都會樂觀嘅。 투표율은 예상대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71.2%로 4년 전 구의원 선거 때 4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구의원 452명을 뽑습니다. 현재는 이 가운데 327석이 친중파 진영입니다. 민주화 요구 진영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시위대에 큰 힘이 실리고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홍콩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인 홍콩 이공대에서 이 대학 학생회장 등이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아있는 30여 명은 거식증과 언어장애 등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전해지는 속보들이 많습니다. 먼저 철도 노조 파업, 노사 간의 협상이 마침내 타결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파업이 철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당장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이 시작되고 엿새째에 오늘 아침에 합의가 이제 나왔습니다. 시민들도 이제 안도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는 좀 불편이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 시작된 이 전국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조금 전 철회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노사는 지난 23일부터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 어제 오후부터는 노사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또 밤새 협상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조금 전에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열차 운행이 곧바로 정상화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철도노조는 오전 9시를 기해서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조합원들에게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추가로 들어온 소식들 계속해서 다음 연결 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또 어젯밤에 끝난 홍콩 구의원 또 선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상 첫 과방 승리가 아직 된 것은 아니고 전망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잠시 후 두 번째 보도 연결해서 추가 내용 나오는 것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교황이 어제 일본을 방문했던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황은 어제 일본의 피폭지를 방문해서 모든 국가와 사람이 핵무기 폐기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교황의 일본 방문은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한 이후에 38년 만입니다. 어제 또 방문한 자리에서 교황은 핵무기가 없는 세상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보유만으로도 규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핵 위협으로 어떻게 평화를 촉구하느냐 하면서 핵 억지력 논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교황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일본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교황이 집전한 미사에는 한국인 피폭자 13명도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후쿠오카 공항에서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장시간의 심사를 받은 끝에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인수합병의 정통 관계자를 인용해서 프랑스 루이비통 그룹이 미국의 티파니를 인수했다라는 그런 소식, 인수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패션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제시한 인수 금액은 대략 19조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르면 오늘 25일에 인수합병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요. 미국 기업인 티파니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고일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의 외국인 관광 침체로 국내 소비가 줄면서 고전해 왔고요. 유럽 최고부인 베르나로 아르노 회장이 이끄는 루이비통 그룹은 루이비통과 펜디, 크리스티앙 디올, 지방시, 불가리 등의 고급 패션 명품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 시장에서는 입지가 약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티파니 인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끝으로 현지 시간 24일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유엔 차량을 겨냥한 수류탄 공격이 발생해서 한 명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밝힌 무장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과 탈레반 간에 진행되던 평화협상은 지난 9월부터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탈레반은 2001년 미국에 의해서 정권에서 밀려났지만 이후 세력을 회복해 현재 아프간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추가로 들어온 소식들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연내 신당 창당을 완료하겠다며 신당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시도당 8곳의 창당 기획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과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원 투표 70%, 일반 시민투표 30%를 합산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다음 달 시민선거인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하순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고위급 관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안과 한중일 정상회담 의제 등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액수가 올해 들어서 지난 10월까지 사상 최대였습니다. 3조 5천여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투자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 한 해의 벤처 투자액은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계의 소비 여력보다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자 상환 비율이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3.2%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 부채가 민간 소비를 위축하는 효과가 커진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운영이 됩니다. 채무조정, 경영 컨설팅 등으로 세분화해서 지원을 합니다. 채무조정 직후 2년 동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된 빚을 최장 10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밖에 쌓여있던 건축 자재들과 건물 외벽에 불이 붙어 1,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했더라도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28일에 내려집니다.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상고심 선고도 모두 같은 날 내려집니다. 네, 오늘 개관 4주년을 맞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70만여 명의 관람객이 그동안 이곳을 찾았습니다. 개관 5년 차인 내년에는 5.18 4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K-뷰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유망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개봉 나흘째인 어제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감독과 제작진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기자 간담회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국회는 패스트트랙 안건을 놓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이 돼서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모레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만남이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법안, 또 지소미아 종료 유예 문제 등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려서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이 의견을 참고를 합니다. 공판은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수능 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 신청이 제기된 문항들에 대한 최종 정답을 오늘 5시에 확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서 기온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영하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눈과 비 소식도 있는데요. 지금은 동해안과 강원 영서에 강수가 기록되고 있고요. 눈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오늘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평년 기온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6도, 대구가 10도에 그치겠고요. 북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운데 일부 북부 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 다시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이런저런 편의를 봐준 경찰관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이트 현금 인출책이 체포되자
운영자와 필리핀으로 가서 함께 대책 논의를 해주고 운영자가 구속된 뒤에는 그 어머니를 찾아가 또 돈을 받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회원 수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이 사이트 운영자 B씨로부터 청탁을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을 묵인해주고 이런저런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챙겼습니다. A경위는 사이트 현금 인출책이 체포되자 B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B씨에게 수배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알아봐주기도 했습니다. B씨가 구속되자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B씨 어머니에게 아들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들었다며 1,500만 원을 받아내기까지 한 겁니다. 사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위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경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상당히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충북 충주호에서 SUV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해 4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주시 동량면에 있는 하천대교를 지나던 SUV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뒤 충주호로 추락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에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온 61살 A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또 어젯밤 9시 20분쯤 차량을 인양하고 차 안에서 3명의 시신을 추가로 찾았습니다. 차가 뒤집힌 채 펄에 박혀 있어 인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 등에 사는 형제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카이트보드가 뒤집혀 표류하던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포항시 연암동 앞바다 약 800m 해상에서 바람을 이용해 보드를 타는 카이트보드가 뒤집어졌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표류하던 A씨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겨울철 수온이 낮아지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18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60살 A씨가 숨졌습니다. 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1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내부와 가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맡게 되는 패스트트랙 전국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명분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까지 열었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엿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요구를 했었던 것이 크게 3가지 이슈였습니다. 지소미아를 절대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일단 지소미아 종료는 유예하기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요구한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들여졌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황교안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사실 이 단식의 목적은 선거법 선거법을 막는 거다. 지금 현재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죠.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결국 이제 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처리 시한이 27일 날입니다. 일단 부의 시점이 물론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 날 다른 법안과 같이 이제 부의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27일 날이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270명 지역구로 하고 비례대표는 이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원은 지금의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는 이 안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안과는 뭐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어쨌든 비례성을 좀 강화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워낙 상반되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숫자로 보면은 148명 정도 되면은 이제 통과될 수 있습니다. 네. 과반이 되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그 4당들 다 합치면 대한신당까지 5당을 합치면 148명 더하기 알파 정도 될 수 있다는 계산은 나오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지역구가 주는 의원들은 이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한국당은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이제 계속하게 하는 거하고 또 하나 당내의 리더십 문제 같은 것들 당내 네. 사정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당내 문제를 돌파하려는 네. 뭐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어 있다, 보이긴 예. 하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은요, 네. 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야당에 대한 비하 혹은 희화화가 조금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그 점부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 단식을 시작했을 때 네.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은 뜬금없는 단식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이 과연 뜬금없느냐, 없는 단식이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지소미아 말씀하셨는데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황교안 대표가 이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식하고 촉구도 하고 입장도 내고 강하게 지소미아 말씀을 해서 일본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라는 간단한 분석도 내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아하.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뜬금없는 단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거든요. 나름 근데 의미가 있었다는 나름 의미가 거군요. 있었다는 네. 건데 단식했을 때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이제 뜬금없는 단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단식하는 행위 자체를 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네. 좀 지나치게 희화화했다. 전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뭐냐면 그 지난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청년들하고 대화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비판. 근데 그 비판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을 진짜 무작위로 뽑았을 때에는 당연히 비판이 더 나오겠죠. 그럼 칭찬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판 나온 걸 가지고서 또 굉장히 그 희화화했던.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그 단식을 비롯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것이 너무 지금 도를 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단식과 관련해서 이 말씀부터 좀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명분이 없다. 지금 이런데, 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진영에서. 근데 명분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수처를 보는 시각도 진영에 따라 지금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보는 시각도 실제로 진영에 따라서 상당히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명분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근데 이것을 두고서 또 다른 희화화가 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 단식이라는 것이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국민들이 진영을 떠나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이자 네. 의견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현재 반대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이 선거법 개정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걸 명분 삼아서 단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래요. 한국당에서 손해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반대한다면 그러면 다른 정파들은 자신들이 손해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정치적 국가를 위해 가지고 그럼 지금 이 패스트트랙을 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특히 선거법 개정을 두고서는요. 이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지 이게 사실은 이 국가적 이익에 의해서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확실히 의석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하는 거고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제 네.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네. 게다가 석패율까지 도입된 네. 제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숫자를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연동형으로 하느냐 준연동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당마다 굉장히 바뀌어요. 의석수가. 현재 제도대로 나오는 숫자와 연동형으로 하는 것과 준연동형으로 하는 것과 또 준연동형에서 권역별로 하는 것과 다 네. 다르기 때문에 기실 어느 정당이 유리한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모르겠군요. 그럼요. 그건 숫자가 나와봐야지 하는 것이고 네. 득표를 해봐야지 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지금의 제도보다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이 도입되면 지금 말씀처럼 정의당 등 군소 정당에게 유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당 득표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연계를 100% 시키는 게 아니죠. 50%만 시킨다는 거긴 합니다만 현재 어쨌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지금 비율이 253대 47인데 지금의 이 제도는 225대 75로 늘리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늘어나면은 확실하게 이제 군소 정당들에 유리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당은 군소 정당들이 이제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많으니까 민주당과 연대를 구성해서 범진보 연대를 구성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다음 집권과 연결된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당은 장기 집권 음모라고 이 선거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이제 현재 양당제보다는 좀 다당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지나치게 이제 적대적으로 거대 정당들의 어떤 그 독점 체제 이런 것들 막자라는 취지거든요. 이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이익들, 또 정치적 의사가 좀 비례적으로 반영되게 하자라는 게 지금 현재 제도의 취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비례대표를 폐지하면은 그 취지와는 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비례대표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당장 미국은 비례대표제도 없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제도가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금의 방향은 일단 비례를 좀 늘리는 것이 현재 추세인 건 맞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은 반대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단식이라는 투쟁으로 가는 건데 이따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단식이 너무 잦는 건 좋지 않아요. 전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일각에서 너무 조롱한 듯한 이러한 발언은 아주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황교안 대표대로 나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의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단지 정치가 뭔가 협상과 어떤 절충을 통해서 이루어지질 않고 단식 또는 장애투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정치의 부재를 촉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과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희화하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선거제 문제는 결국 협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빨리 단식 풀고 뭐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과 이 지금 다른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의 주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만나서 풀어야지 단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정치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권도 약간의 명분을 좀 주고 협상의 어떤 그 출구를 모색해 주면서 한국당도 지나치게 특히 황교안 대표가 극단적인 선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단식이라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잖아요. 출구가 어렵습니다. 네,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있을까요? 현재 이제 270대 0 네. 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이쪽은 225대 75인데 이대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파트너가 있는 건데 파트너가 저렇게 이제 단식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240대 60 정도, 지역구가 240석, 비례가 60석 정도 한다면 한국당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것도 정의당이 반대할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나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단식을 내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출구 전략이. 대통령과의 면담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당, 야당이 못 만날 게 없어요. 대통령께서 엊그제 다 만나셨지 않습니까? 또 못 만날 것도 없고 그래서 명분을 좀 주면서 그 대신 한국당이 너무 막무가내로 270대 제로를 주장하는 건 이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도 좀 이제 그 주장을 좀 굽히고 또 여권에서도 단식을 중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을 줘서 이 극한적인 정치를 좀 마감해야죠. 그게 바로 비례제로 가자는 연동형 비례제로 가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빨리 그래서 양쪽이 좀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라. 그게 황교안 대표의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청와대와 여권에서 어떤 식으로 명분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단식을 끝내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쇠는 저는 한국당 쪽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갖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최 교수님 말씀에 200% 동의를 하는 측면이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민주당도. 근데 설득이라는 단어를 가끔씩 사용을 해요. 협상이라는 단어와 설득이라는 단어는 양립할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협상이라는 단어와 맞는 단어는 타협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타협이라는 건 나도 양보하고 상대의 역지사지해서 상대의 양보도 끌어내고 이런 게 타협이자 협상이거든요. 설득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상대방이 따르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설득은 정치가 아닙니다. 예? 타협이 정치죠. 그런데 지금 과연 민주당이 협상을 해서 이른바 타협안을 끄집어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느냐, 저는 사실 조금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자세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연동 그 소위 말해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이게 두 정당이 연합을 해서 예를 들면 한 정당은 지역구 한 정당은 정당 투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이른바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뭐 좋습니다. 저도 다당제라는 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통령제에서 양당제가 많은 게 왜냐하면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대선 후에 이게 사그러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권력 구조랑 맞물려 있는데 권력 구조는 그대로 두고서 지금 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과연 그렇다면은 얼만큼 효과적이고 본래의 취지, 다양한 의견을 제도권 내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당제를 살리는지 적합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전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당장 정치공학적으로 따져가 계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것들을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12월 3일 날 부의하고서 뭐 원래는 60일 이내까지 사실은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올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 타협은 힘들죠. 그러니까 한쪽은 더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죠.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 최창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오는 27일, 그러니까 이틀 뒤입니다. 27일부터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할 수가 있고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부터 가능한데 이번 주부터 양당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또 부의를 놓고 큰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최 교수님, 이번 주는 좀 피하고 12월 3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더 봐야 되겠죠. 네. 문희상 의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월 3일 이후로 일단 이 부의를 같이 이제 표결에 붙이겠다는 얘기인데 이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게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까지는 표결을 미룰 수가 있죠. 네. 최장 60일 이내에는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한국당과 다른 정당들과의 이 생각의 갭이 크기 때문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60일 놔둬봐야 이게 별로 변할 게 없다라는 판단이 쓴다면 이제 12월 3일이나 그 부의하자마자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선거제는요. 물론 한국당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은 뭐 그게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거 어떤 그 선거를 하는 그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양쪽이 좀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거 이 정도 좀 양보하고 이쪽도 좀 양보하겠다라고 해서 뭐 어떤 그 합의점, 공통 집합을 만들어 내야죠. 이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는 지금 패스트트랙 절차가 쭉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표결에 붙인다 하더라도 물론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큰 법적 하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간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정치행위인데 뭔가 좀 한국당을 끌어들여서 210대 제로도 포기하고 225대 75에서도 약간 이제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도 좀 줄이고 조정을 해서 뭔가 합의점을 모색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통과가 되면 이제 법률적인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선거법이 개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개정된 선거법 가지고 내년 21대 총선을 치르는 건데 선거법 자체 표결로 그냥 굴복한 게 되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게 과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그러한 마지막 타협과 절충을 모색하려고 봐요. 그래야지 바로 11월 3일 날 바로 표결 들어가가지고
수적 대결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도 그렇고 다른 군소 정당들도 현재의 제도가 이제 패스트로 올라온 제도가 자신 개인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의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100% 합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합의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전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여전히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공조를 해서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지금 뭐 단일한 얘기가 나오고 네.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지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240석의 지역구와 60석의 비례대표 혹은 250석의 지역구와 50석의 비례대표 뭐 이런 식인데 제가 생각할 땐 이거 자체도 일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의당과 호남 지역이 기반을 둔 정당들이 어떻게든 지역구가 줄어들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비례대표가 줄어들었을 경우엔 우리는 비례대표가 많이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많이 얻어서 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텐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를 만드는 것 자체도.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선거구 획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도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이 공천도 굉장히 늦어진 경우가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240대 50이 되든 60이 되든 250대 50이 되든 뭐 270대 0이 되면 좀 문제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을 때에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없애는 지역구 있으면 국회 내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없어지는 지역구, 통폐합되는 지역구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발이 많아지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에 시간이 맞춰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이미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부일이 12월 3일 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이거를 국회에 상정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쉬울까?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통과돼서 넘어야 될 산은 많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산도 많고 단일화 만들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밀어붙이는 건 정치가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했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처리할지에 대한 큰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미국의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의 만남이 일본에서 있었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이 사실을 전하면서 한미일 간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환울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대신해 일본 나고야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설리번 부장관을 면담한 겁니다. 면담은 예정 시간을 5분 넘긴 25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면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특히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소미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면담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미 동맹의 위험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4일 사설을 통해 전통적인 동맹 지원이 미국민 입장에서 나쁜 거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 마찰의 원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한국이 108억 달러에 이르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의 90%를 부담한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환경 문제를 두고 한중일 세 나라 장관들이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본과는 또 중요한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서로 하기는 했지만 일본은 오염수라고 말을 안 하고 처리수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한일 두 나라 환경장관은 본회의 전에 따로 만났습니다. 조명래 장관은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두 차례나 세 차례나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자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인데 일본이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발표문에서도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강조했습니다. 先方からの求めに応じて福島の処理水についても我が国の取り組み状況などについてしっかりと説明をしました.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와 중국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예경보 시스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세현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철도 노조와 코레일은 지난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 서울사옥에서 본교 수업을 재개했고 이틀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아침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KTX를 비롯한 열차와 수도권 광역전철의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철도 노조는 지난 20일 오전 9시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등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관련한 합의를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르게 발표해서 이에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국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부터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을 만나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앞서 어제는 청와대에서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어제 저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5월에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구도를 뒤흔들 변수로 꼽혀온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고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홍콩에서 어제 진행된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을 꺾고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452석 가운데 200석이 넘게 차지를 한 것으로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사상 최초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이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과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원 투표 70%, 일반 시민 투표 30%를 합산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다음 달 시민선거인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모레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등 이번 주 패스트트랙 안건을 두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처리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상고심 선고도 모두 같은 날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거리 한가운데 비행기의 잔해가 나뒹굽니다. 현지 시간 24일 민주콩고 동부의 한 주거 지역에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요. 이번 사고로 비행기의 탑승자들과 지상에 있던 주민 등
적어도 2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비행기엔 승객과 승무원 등 1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 인근 해상에서는 이주민 보트가 전복됐습니다. 고작 10m 길이의 작은 보트에 170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이주민이 타고 있었는데요. 거친 파도에 보트가 그만 뒤집히고 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탈리아 해안경비대가 100여 명을 구조했지만 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탈리아 당국이 헬기와 해군 함정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남동부 엘라베마주에서는 흑인 보안관이 10대 소년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보안관은 관할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총격을 당한 건데요. 총을 쏜 18살 백인 소년은 사건 직후 달아났다가 다음 날 체포됐습니다. 총을 쏜 이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편 엘라베마주에선 사법집행관이 직무 수행 중 총격으로 숨진 게 올해만 벌써 5번째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아기 사자로 추정되는 동물의 미라가 발굴됐습니다. 수도 카이로 인근의 한 유적지에서 아기 사자로 추정되는 동물의 미라 2개가 발굴됐습니다. 조각상 70여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 미라 수십 개도 함께 발굴됐는데요. 지금까지 고양이 미라가 발견되는 경우는 많았지만 사자로 추정되는 미라가 발견된 건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새로이 발굴된 유물들은 기원전 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집트 고대 유물부는 아기 사자로 추정되는 미라를 계속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지역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꽤 포근했는데 네.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지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역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중북부 지역에 영하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서울과 경기 동두천이 영하 1도, 파주는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전과 전주 3도, 대구와 창원이 8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권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 같은 추위가 오후에도 이어질까요? 네,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한파주의보는 해제가 되겠지만 오늘 낮 기온 역시 평년 기온 크게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전주가 6도, 광주가 7도, 대구가 10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 역시 어제와 비교해서 10도 안팎까지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추위가 풀릴까요? 네, 이렇게 추위는 하루 만에 물러가면서 내일은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2도에서 최고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에도 최고 기온 9도 정도로 역시 예년 정도의 기온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역시 계속해서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도 보면 수요일 이후 주 후반 주말에도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년 기온이 딱 9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예년 정도의 추위라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네. 날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네, 11월도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뉴스 시작하고 막 주요 뉴스 두 가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은 이제 끝이 났고요. 민주화 시위가 이어진 홍콩에서의 선거에서는 범민주 진영, 그러니까 야권이 압승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소식, 현재 상황 어떤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이재승 기자, 먼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이동하는 시민들 불편이 이어졌었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뭐 당장 오늘 아침부터 불편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노조의 요구는 인력을 늘리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합의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철도노조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을 두고 오늘부터 모레까지 그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면서 이 철도노조 지도부가 부담을 가진 데다 또 노조 요구 중에 하나였죠. 한국철도와 SR 통합에 대해서 국토부가 용역을 재개를 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업 종료에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5일 만에 오늘 아침에 철회가 된 건데요. 코레일 노사는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 서울 사옥에서 본교섭을 재개하면서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아침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회가 되고 오늘부터 KTX 등 열차 운행이 정상화가 됩니다. 철도노조는 오전 9시를 기해서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조합원들에게 내렸습니다. 다만 코레일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완전한 정상화는 내일 오후로 예상됩니다. 노동자들의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열차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철도노조 파업이 5일 만에 철회가 됐고 또 노조 정상화를 위해서 운행 정상화를 위해서 노동자를 복귀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 완전한 정상화는 하루 정도가 걸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요. 워낙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70%를 넘었으니까요. 개표 결과 지금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과반 의석을 처음으로 확보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범민주 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52석 가운데 한국 시간은 오전 7시 개표 기준 결과는 201석을 차지했었는데요. 이후에 또 1시간 전에 로이터 등에서 또 추가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범민주 진영이 283석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친중파 진영은 고작 32석을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민주 진영은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친중파 진영이 327석을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범민주 진영은 118석에 머물고 있지만 어제 선거를 통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김세영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019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빨간 바지로 유명한 김세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LPGA 최종 대회에서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해서 잉글랜드의 찰리 헐을 한타짜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세영은 박세리, 박인비, 신지에 이어서 한국 선수 4번째로 LPGA 투어 통산 10승에 올랐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또 이번 시즌 LPGA 투어 15승을 합작하면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서 한 시즌 한국 선수 통산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들어온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해경에 따르면 서귀포 마라도 해상에서 승선원 14명을 탄 어선이 침수 중이다라는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어선이 어느 정도 구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경에 따르면 서귀포 마라도 해상에서 승선원 14명이 탄 어선이 현재 침수 중이다라는 이런 전망,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결정했죠. 일단 한국과 일본의 정면 충돌을 잠시 피했고 한미 동맹의 균열도 어느 정도 봉합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한일 양국이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렸는데 일본 아베 정권은 자신들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다. 퍼펙트 게임이었고 외교적 승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의도적 왜곡이라며 한국의 판정승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소미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조건부 중단, 네.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린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서 벌써 이제 그 한일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이것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저희는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은 뭐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느냐. 예. 그렇다고 본다면 몰랐다고 하면 대단히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해야죠. 당연히 일본은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이것을 유예 결정을 하고 지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안보실장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설명을 하였다는 것, 반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반박을 할 정도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나올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정도 됐다면 중단되는 게 맞았다는 것이죠, 사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본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박의 어떤 설전부터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우리가 중단을 다시 조건부로 연기하는 것이 맞은 정당한 결정이었는가에 대한 벌써부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교 무대에 대해서 어떤 갈등 사안에 대해 양국이 협상을 하고 타결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 물론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발표하면 좋겠습니다만 따로따로 발표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요. 반드시 일본도 지켰어야 되는데 일본 경제산업성 7분 뒤에나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좋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측을 못했다, 이것이 그것까지 어떻게 예측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또 이번 문제 갖고 있는 어떤 그 대단히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예측을 해야 될 문제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일본이 이러한 어떤 행동을 당연히 예측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하고 벌써 사과를 했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활용을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또 뒤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중단을 유예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향후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측면으로서 이것이 협상이 이루어갈 것이냐 아니면 대단히 시간 끌기로만 갈 것이냐 보면 후자 쪽이 시간적인 을 끌면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른바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공식 발표 이후에 백브리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들, 자신들의 정부에 유리한 내용들을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공식 발표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서로 상대국이 발표할 그 내용까지도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발표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는 미리 1시간 전에 이거 유포를 또 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발표하는 내용 자체도 상당히 시간도 어기면서 했다는 면에서 놓고 보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의도적이라는 측면은 저는 뭐냐면 이 일본이 이번 판 자체를 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우리는 전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우리는 이 지소미아 관계 이번에 일어난 일들 자체를 화이트리스트라든가 무역 제재 어떤 대단히 경제적인 측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 수출에 대한 문제, 반도체 문제에 너무 몰입해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애시당초 일본은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징용 문제, 역사적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문제로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이 판의 자체, 동아시아의 어떤 그 전략적 어떤 환경의 변화, 이 틀 속에서 한일 간의 어떤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자칫 판을 하려는 일본의 어떤 숨은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어떤 전략적 접근 속에서 접근했는데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경제적 문제에 매진해서 반도체의 피해를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전략적과 전술적인 차원이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지소미아를 해결하는 과정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이 뭐랄까요, 그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 화이트리스트라든가 이런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본은 이 더 큰 것을 보고 있거든요. 예, 어쩌면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지소미아에 대한 어떤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해서 개입해서 자신들의 미국 스스로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들,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일본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대단히 이러한 어떤 변화 자체를 잘 이용해서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어쨌든 지소미아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에요. 조건부이긴 합니다만 일본과 협상에 있어서 앞으로 이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소미아 카드를 내세웠을 때부터가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소미아를 던지고 우리가 뭔가를 얻은 게 있느냐. 지난 그 한 3개월 동안 이 지소미아로 통해서 일본의 변화를 확인한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중단을 연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실한 카드를 얻은 게 아니라 단순히 협상을 하겠다는 그것만으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 잘못되어서 이것이 협상이 잘 안 되어서 이게 우리가 다시 조건부로 해서 카드를 다시 꺼내야 된다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미국이라는 어떤 그 압박, 이것이 정말 미국이 압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는지에 대한 것은 뭐 어떤 심증은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이 있는 차원에서 이 다시 카드를 꺼내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것을 실제 꺼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한일 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시 파기를 하게 되면 우리 정부로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왕 이렇게 안 될 것을 그럼 또 몰랐냐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그러면 지왕 그러면 2달 전이든 한 달 전이든 그러니까 엊그저께 하면 됐는데 이것을 또 지금까지 와서 또 2달 사이에 벌었냐 또 한 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가장 큰 것이 이 지소미아가 이 우리 정부가 판정승이라고 이야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어려운 문제에서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기 때문에 판정승이라고 이야기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판정승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최근에 많은 어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금 주고 어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어음도 자체만 부도어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설령 얻었다 손치더라도 이 지소미아 카드를 지난 3개월 동안 던짐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더 많은 이 피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미 간의 문제라도 있었고요. 또 가장 큰 건 우리 남남 갈등의 문제입니다. 사실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생겨났던 우리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한미 간의 동맹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손해는 그러면 누구한테 보상을 받는 겁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다고 하고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지소미아 카드를 냈다는 것은 대단히 외교적으로 아마추어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대화 의지를 보였고 이제 뭐 앞으로 국장급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 측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보다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뭐 우리 정부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소미아 카드를 제기했을 때는 미국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중재가 아니라 압박으로 돌아왔다는 저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측면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이고 이것이 향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국회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향후 우리를 보는 눈, 또 북한이 우리를 보는 눈, 또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이 많이 양보를 하고 이해심이 깊은 나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협상에 대해서 대단히 나약한 국가로 볼 것인지 이 문제는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미국과 방위 분담금 협상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행사를 통해 숙박비를 미리 다 냈는데 정작 호텔에 가보니 계산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정말 황당하겠죠. 한 태국 전문 여행사가 실제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릅니다. 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가족들과 방콕의 한 호텔에 묵은 김모 씨. 태국 전문 여행사를 통해 미리 결제했지만 숙박을 마친 뒤 114만 원을 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여행사가 호텔에 숙박비를 입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텔은 돈을 안 받았다고 하고 저는 묵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돈을 내고 왔어요. 현장했죠, 진짜. 얘기까지 안고 있고 연락이 전혀 안 됐고. 이 업체를 이용한 구모 씨 가족도 다른 호텔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여행사에서도 지불 못하겠다고 네 카드라고 하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결제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비행기 시간에 임박해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행사는 유선상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에게 관계부처와 해결 방안을 협의 중이라 전했지만 구청에는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보증보험도 만료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는 보상이 안 될 것 같다고 폐업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건 이미 사전 통지가 나간 상태. 이대로 폐업할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선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은 여행사 대표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된 선거였습니다. 구의원 선거에서 전해드린 대로 야권이 압승을 했고요. 개표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홍콩 시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번에는 전문가와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위 상황이 야권에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야권에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친중파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 침묵하는 다수가 이번에 표로 힘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범민주 전형이 압승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구의원 선거에서 지금 사상 최초로 과반석 확보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과반을 넘어서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는 그 구의원을 홍콩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네. 정파가 있습니다. 네. 여러 정당인데 성향을 나누면은 중국을 지지하는 친중파, 네. 건재파라고 부르는데요. 친중파가 있고 그리고 범민주파라고 해서 야권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서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세력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친중파가 8대2로 구의회를 장악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7대 3이죠.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범민주파가 8대2로 아예 그 전체를 장악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지나온 그 투표 개표 성향을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네. 구의회를 장악하는 걸 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젊은 층이라든지 대부분의 중산층이 굉장히 선거에 냉담했습니다.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삶을 바꾸냐?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냐? 그랬는데 이제는 그 냉담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라는 정치 행위에 나선 거죠. 그게 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렇게 돼서 이 그 의회 18개 그 구의회를 장악을 하게 되면은 네. 이 구의원들이 내년에 있을 네. 입법회라고 해서 입법기관이 있는데 거기 선거에 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홍콩은 굉장히 선거가 복잡해가지고요. 네. 구의원만 유일하게 직접 선거고 나머지는 전부 간선입니다. 네. 입법회만 해도 70명을 뽑는데 35명은 사실상 그 직능 대표라고 그래서 기업 단체, 노조 이런 데서 이제 30명을 뽑고 그 중에 5명을 구의회가 뽑습니다. 그리고 직선은 이제 나머지 35명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입법회에서 지역구를 장악하는 건 물론이고 네. 직능단체에 포함된 구의회분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입법회를 범민주가 장악을 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선거가 내년에 있거든요. 네. 그럼 이들이 그 2022년에 있을 홍콩의 최고의 이제 수반인 행정장관 투표에 일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네. 이 선거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게 그 후보 자체를 그 추천이라는 걸 둬가지고 중국 전인대는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애국 인사만 나와야 된다고 그런 간섭을 받는데 거기에도 완전히 바꾸진 못해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면서 어떤 홍콩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선거인 이 구의원 선거 결과로 입법회 의원 선거도 그 선거인단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차기 그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도 또 선거인단이 또 구성이 돼서 영향을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결과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71% 역대 최고가 나왔으니까요. 뭐 몇 시간씩 그 투표하는데 기다려도 전혀 꿈쩍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를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가장 많은 그 높은 투표율은 58%였는데요. 네. 이번에 70%가 넘어서 71.2%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292만 명의 이제 홍콩 유권자들, 이분들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펴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자, 이런 이제 어떤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합의라든지 그런 이제 의지의 표출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 제 아는 분들도 비행기를 타고 투표하겠다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홍콩 사람들은 또 동남아 전역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네. 비행기를 타고 많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데 보면은 나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뜨고 있고요. 여기에 또 맞서가지고 네. 중국에서는 홍콩 영주권을 가지고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제 뭐 친중파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전세 버스에 실어서 데려가고 있다는 이런 소문도 났는데 네. 결국 뚜껑을 지금 열고 보니까 네, 네. 저 1km 이상 늘어선 사람들이 네. 민의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관심은 이제 그러면 지금 홍콩 시위가 6월 초부터니까 지금 반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번 선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동력을 확보할 수는 또 있을 텐데 또 홍콩 정부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다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시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의지를 뭐 표현해 왔고 어떤 그 직선제라든지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이제 표출해 왔는데요. 지금 그 경찰과의 물리적인 힘에서 굉장히 시위 세력이 밀리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시 시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합법적인 그리고 이제 이런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이제 제도 안에서의 어떤 혁명 이런 걸 그 주장하는 세력이 나올 가능성도 커 보이거든요. 홍콩의 미래는 지금까지 이런 홍콩이 가지고 있는 자유 네. 그리고 이제 법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홍콩의 번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걸 읽고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이번 그 투표를 계기로 네. 과연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주목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암을 이겨내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유상철 감독에 대해서죠. 어제 팀이 승리를 했는데요. 유상철 감독은 경기 전에 한 얘기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팬들을 위해 이기자고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유상철 감독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팬들과 함께 만세 삼창도 외칩니다. 상주 상무를 2대0으로 꺾은 인천 유나이티드는 다음 시즌 잔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유 감독 부임 후 홈에서 이긴 건 처음입니다. 유 감독이 췌장암 투병 사실을 알린 뒤 열린 첫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전 선수들에게 자신을 위한 연민이 아닌 오직 팬을 위해 승리하자고 당부한 유 감독은 빗속에서도 경기 내내 벤치를 지켰습니다. 팬들은 응원으로 화답했습니다. 감독님 힘내세요라는 플래카드부터 유 감독의 국가대표 시절 유니폼도 등장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양팀 선수들과 팬 모두 유 감독의 쾌유를 바라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 감독은 꼭 회복하겠다며 또 한 번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다시 빠르게 회복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현재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 눈과 비 소식도 있는데요. 지금은 동해안과 강원 영서 또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 강수가 기록되고 있고요. 눈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경기 동부에도 비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오늘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평년 기온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는 10도에 그치겠고요. 북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운데 일부 북부 지역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 다시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물에 잠기고 있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들어왔습니다. 서귀포 해경 측은 침수되던 어선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을 주변 어선들로부터 받았다며 함정이 사고 해상으로 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해역에서 구명보트가 발견돼 구조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침수된 선박은 통영선적의 24톤 창진호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철도 노조와 코레일은 지난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 서울사옥에서 본교섭을 재개했고 이틀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아침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TX를 비롯한 열차와 수도권 광역전철의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다만 완전한 정상화는 내일 오후로 예상됩니다. 노동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열차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관련한 합의 과정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대해 사과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는데 일본 정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을 만나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앞서 어제는 청와대에서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어제 저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5월에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돼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